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역이라는 얘기를 좀 했어요. 반응의 종류 중에 가역 반응도 있고, 비가역 반응도 있다. 자, 오늘은요, 가역 반응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자, 동적 평형이라는 얘기를 지금 할 텐데, 평형이 뭔가라는 걸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동적 평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좀 들지. 자, 봐봐. 물이 있어요, 물. H2O. 액체로 있거든. 근데 이 액체는 그 분자 간의 인력이라 그래가지고 액체들 분자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 그 힘이 있고 또 액체 분자들은 운동을 막 하거든. 그래서 어떤 애들은 되게 활발히 운동하는 경우도 있고 뭐 느리게 운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활발히 운동하는 애들 있잖아. 얘들은 액체 분자들끼리 잡고 있는 힘을 끊고 날아갑니다. 날아간다는 얘기는 얘가 이런 식으로 기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날아갈 때 이걸 증발이라 그래요. 이제 뭘 쓴 거냐면 H2O가 날아간다. 정반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근데 이 액체가 어떤 상태냐면 분자 간의 인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금방 선생님이 설명했죠. 그죠? 분자 간의 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액체 근처에 증기가 있으면 이 증기를 잡아당겨서 뭐 어떤 상태로 만들려고 그러냐면 액체 상태로 만들려고 해요.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해서 액체가 되는데 그걸 응축이라고 합니다. 응축되는 걸 이렇게 뭐로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역반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날아가는 분자가 있을 거예요. 날아가는 분자가 있는데 날아가는 분자들이 얼마만큼 날아가느냐를 속도로 표현해 줘. 그래서 이제 증발 속도라는 게 있어. 증발 속도. 자, 증발 속도 뭐냐면 이렇게 썼네요. 단위 면적당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일정 시간에 일정한 면적에서 날아가는 분자 수를 증발 속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분자가 많이 날아가면 그만큼 속도가 빠른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면 증발 속도 이렇게 간단히 써볼게요. 어떨 때 클 것 같아요? 어떨 때 클까? 쉽게 생각해. 자,
여기다 컵에 물 담아 놓으면 어떨 때 잘 날아가요? 더울 때. 다시 말하면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증발수가 빠른 거죠. 그러면 같은 물질이라면 온도에 따라서만 달라져. 근데 같은 온도에, 그러니까 이 교실에 액체로 되어 있는 애가 물도 있고 에탄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그 여러 가지 물질이 있을 때는 분자간 힘, 그냥 분자간 힘이라고 할게요. 분자간 힘이 약할 때. 그러니까 물보다는 에탄올이 더 잘 날아가. 왜? 에탄올이 분자간의 힘이 더 약하기 때문에. 알겠지? 그러면 결국 우리가 물이라는 물질에 대한 증발을 볼 때는 뭐하고만 관계돼 있어요? 온도하고만 관계돼 있네.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으면 증발수는 안 변하는 거야. 응축. 자, 응축은 뭐라 그랬냐면 증기가 액체가 되는 거 응축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얘도 같아요. 단위 면적, 그다음에 단위 시간당 응축되는 분자 수를 가리켜서 응축 속도라고 합니다. 어떨 때 클까? 어떨 때 클 것 같아요? 응축 속도. 어떨 때 클까요? 클까요? 응축 속도는 무조건 요 안에 있는 증기가 많으면 응축이 잘 돼. 그러니까 일정 부피의 증기 분자수가 클 때. 알겠죠? 일정 부피의 증기 분자수가 클 때 응축 속도가 크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요. 시간에 따라서 일단은 날아가요. 그러면 온도가 일정하죠. 온도 변하지 않아. 온도 일정이라고 쓸게요. 일정해요. 뭐는 같아야 돼? 증발 속도 같아야 돼. 똑같아요. 증발 속도가. 그런데 이게 뚜껑이 열려 있지. 증기가 날아갔다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증기 분자수는 맨 처음에 늘어나다가 어 늘어나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이렇게 돼버려. 그럼 이 경우는 증발 속도하고 응수 속도 중에 항상 증발이 커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용기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물컵이라 생각해봐. 물컵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증발이 항상 크다면서
그럼 결국 없어져요? 아니면 액체가 남아있어요? 예? 남아있어요? 자, 증발하고 응축이 있어. 자, 날아가는 놈이 있고 들어오는 놈이 있어. 네. 알겠지? 그럼 날아가는 애하고 들어오는 애가 있는데, 날아가는 애가 들어오는 애보다 많다는 뜻이야. 그럼 여기는 액체는 어떻게 돼야 돼? 없어져야 돼. 없어져. 그러면은 이렇게 물 같은 거 이렇게 담아두면 이런 거 날아가지 말라고 뭐예요? 뚜껑 닫아놔요. 뚜껑. 뚜껑을 닫아두면 이렇게 되거든. V가 증기죠. V는 속도를 뜻해. 속도가 두 가지잖아.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아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뚜껑을 닫아요. 이게 물이고요. 액체이고 액체야. 자, 그러면 날아간다? 날아가. 근데 이제 온도는 일정하니까 이 증발 속도가 변할 리는 없겠죠. 그지? 근데 이제는 밖으로 빠져나갈 애가 없으니까 점점점 이 안에 증기가 많아지겠죠. 많아지다 보면 응축 속도가 점점 커지겠지. 이렇게 해서 처음엔 작다가 이렇게 커져요. 그래서 결국은 두 놈의 속도 같아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 겉으로 봤을 때 겉보기는 증발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정지라는 표현을 절대로 못 씁니다. 왜 못 쓰냐면 지금 현재 날아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잖아. 그지? 두 놈의 속도 같을 뿐이니까 변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죠. 근데 겉보기로만 정지상태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증발하는 속도하고 응축되는 속도가 서로 같을 때. 그럼 여기에서는 이 반응에서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 같은 거네. 맞지? 자, 이럴 때를 뭐라고 그러냐면 동적 평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자, 동적 평형이 뭐라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다시 말하면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 같아서 겉보기로는 정지 상태. 하지만 절대로 정지는 아닌 거죠. 이런 걸 동적 평형. 자, 동적이라는 얘기는 뭘 뜻해? 변화가 있다. 평형은 겉보기 정지 상태다. 자, 어떤 시점이든 간에 정반응도 일어나고 역반응도 일어나는 거야. 근데 두 놈의 속도가 같아서 겉보기로는 멈춰 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를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Y축이 속도, X축은 시간. 증발 속도 있죠? 똑같습니다. 온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증발 속도는 같다라고 봅니다. 맞지? 응축 속도는 점점 커져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응축 속도는 증발 속도하고 똑같은 상태가 되버립니다. 그랬을 때 요 시간 이후 이거를 동적 평형이라 하게 되고 이 동적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정반응의 속도와 다시 말하면 증발 속도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서로 같은 그러한 시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 동적 평형이 어떤 건지 알겠어요? 응? 동적 평형, 겉보기엔 정지 상태야. 알겠지? 근데 정반응과 역반응의 속도가 동일한 그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동적 평형이라고 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변화를 상태 변화라고 그러잖아. 액체가 기체가 변했다. 그럼 상태가 변할 때 평형이라고 그래서 줄여가지고 상평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왜 뚜껑을 막아놔야 되는지 알겠죠? 뭐 액체로 되어 있는 음식들은 전부 다 뚜껑을 막아놔요. 뚜껑을 안 막아도 돼요. 결국 액체로 되어 있는 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면 많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상평형은 물리적인 어떤 변화야.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이 안 바뀌죠. 액체일 때도 물은 물이고 수증기일 때도 물은 물이니까. 그러면 또 다른 물리적 변화를 볼 텐데 용해평형이라고 있어요. 자, 용해라는 현상은 이제 중학교에서는 중3 때 배워요. 용해도 이런 거 배웠어. 배워서 안 배웠어. 자, 중2 때 배웠냐?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물이 있고 설탕이 있다고 하죠. 이 물을 갖다 용매라 하죠. 네. 설탕을 용질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설탕이 말이죠. 이렇게 녹는 현상을 뭐라 그러죠? 용해라 그래요. 용해. 그래서 설탕이 있는데 설탕이 고체 상태잖아. 얘가 뭐가 되냐면 수용액이 돼요. 그러니까 정반응이 용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녹아있을 거 아니에요, 설탕이. 근데 이게 용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석출도 같이 일어나. 그러면 석출은 역반응이 돼. 알겠지? 자, 이것도 그럼 결국 가역 반응이에요. 가역. 용해와 석출은 가역 반응. 자, 그럴 때 용해 속도는 온도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쓰진 않을게요. 석출은 요 안에 용질이 많아야지만 석출되겠지. 알겠지? 그럼 봐봐. 용해하고 석출 중에 얘가 크다고 할까? 자, 용해되고 석출되는 게 용해가 더 크다고 얘기하자. 그럼 얘는 더 녹을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더 녹을 수 있는 거지. 용해가 석출보다 크기 때문에 계속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용액을 가리켜서 불포화라고 해요. 불포용액. 그러면 시간을 조금 흘려보내. 시간. 자, 그렇기 때문에 용액 안에 있는 상태를 딱 보니까는 설탕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자, 줄어들어 있고 겉보기로 봤을 때 용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더 이상 녹지 않는다. 정지 같아. 선생님 그랬죠. 이렇게 가역 반응에서는 정지란 표현을 쓸 수 있대 없대? 없대요. 그럼 왜 겉보기의 정지? 다시 말하면 더 겉보기로 봤을 때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느냐? 얘가 녹는 용해 속도하고 이렇게 석출이 되는 석출 속도가 서로 같을 때
용해와 석출이 일어나는데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서로 같을 때. 이 같을 땐 말이야. 그냥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알았어?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겠니? 동적 평형이 돼요. 분명히 용해도 일어나고 석출도 일어나는데 겉보기로는 정지 상태. 이런 걸 동적 평형. 그렇게 되면 이걸 포화용해이라 그래요. 포화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자, 포화용이 됐네? 그지? 근데 어떤 그 변화에 대한 포화냐면 용해라는 변화에 대한 포화. 포화야. 동적 평형인데 얘를 다른 말로 용해 평형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용해 속도를 보게 되면 용해되는 건 같아요. 얘도 결국 온도에 따라서는 다르죠. 온도가 똑같으면 용해되는 것도 똑같아요. 용질이 석출될 때는 점점 커집니다. 얘는 뭐에 해당하냐면 용질들이 수출되는 속도를 뜻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시간이 도달하죠? 도달하게 되면 이제 용해 속도하고 석출 속도가 같은 상태가 되고 여기를 뭐라 그러면 평형이라고 하는 거죠. 용해 평형. 나중에 정리해 주는 내용 알겠어요? 용해 평이라는 것은 겉보기로는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용해되는 속도와 석출되는 속도가 같을 때 용해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 성질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그러니까 얘네들도 물리적 변화. 자, 그러면 변화는 물리적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물리적 변화 말고 화학적 변화에 대한 얘기. 자, 정반응은 N2O4가 NO2가 되는 경우고요. 역반응은 NO2가 N2O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2O4는 이름이 사산화 이질소. 사산화 이질소. NO2는 이산화 질소. 얘네들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색깔이 있어요. 이게 무색이에요. 얘는 갈색. 자, 보자고요. 밀폐된 용기 안에 자, 뭐를 집어넣냐면 N2O4를 집어넣었어요. 자, N2O4를 집어넣게 되면 이 N2O4의 색깔이 무슨 색깔이라고요? 무색이라고, 무색. 색깔이 없어요, 눈으로 볼 때. 응? 그냥 N2O4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좀 흘러. 이제 시간이 쫙 흘렀어. 시간이 흐르고 나서 색깔을 딱 보니까는 이 연한 갈색으로 변한 거야. 그러면서 더 이상의 색깔 변화가 없어. 연한 갈색 그대로 유지하는 거지. 마치 반응이 끝난 것처럼.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엔토포도 있고 갈색인 NO2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연한 갈색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알았지? 그래서 겉보기로는 역시 반응이 끝났다, 정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얘네들 정지할 수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NO2가 N2가 될 때의 속도하고 NO2가 N2가 될 때 속도. 다시 말하면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서로 같을 때. 알겠죠? 정반응의 서로 같아. 그죠? 자, 이런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이런 상태를 또 역시 동적 평형이 되는데, 어, 동적 평형 중에 무슨 어떤 변화냐면 화학 변화에 대한 평형이라 그래서 화학이란 말을 붙입니다. 얘는 화학 평형이라고. 자, 이해가 됩니까? 화학 평형? 자, 화학 평형은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 같을 때, 그럼 앞에서 봤던 평형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 크게 다를 건 없는데, 그 일단 화학적 변화니까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 차이가 좀 있을 뿐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평형에서 이 화학평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좀 볼 텐데, 첫 번째는 물질의 농도. 자, 농도. 농도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전부 다 몰농도였습니다. 몰농도. 시간. 자, 맨 처음엔 N2O4만 있었죠? N2O4가 이렇게 반응을 했어. N2O4. 그래서 이 대괄호를 치게 되면 얘는 농도를 표시한다고 보면 돼요. 이거 N2O4의 농도죠? 일단 반응물이잖아, N2O4가 위에 있는 반응에서. 그럼 반응물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고. 생성물인 NO2는 늘어나야 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가 어떻게 됐어요? 온도 같아졌네요. 이 시간 이후에. 그제? 그래서 이제 요 시간 t까지 반응한 양과 생성된 양을 보게 되면 요만큼이 없어졌어요. 그죠? 근데 요만큼은 뭐 한 거죠? 생성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응한 양과 생성된 양은 항상 개수 b를 따라가요. 거기 보면 반응식에서 얘랑 얘랑 몇 대 몇이야? 1대 2잖아. 네. 그러니까 반응을 할 때 1만큼 없어지면 얘는 2만큼 생성된다 이 뜻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1대 2란 뜻입니다. 그리고 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의 유지를 하고 있다. 그 일정을 유지하고 있을 때가 여기가 뭐보다 평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 첫 번째 특징은 안옥물의 농도하고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다. 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알았지?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의 농도가 일정한 상태를 평형이라는 거고요. 또
이건 속도입니다. 일단 정반응. 자, 정반응은 N2O4가 있었기 때문에 얘들 농도만 봐. 자, 농도가 줄어들면 속도도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어. 그래서 정반응 속도는요. 여기서 이렇게 줄어들어. 왜냐면 정반응 속도고요. 역반응 속도. 역반응 속도는 점점점 커져요. 얘가 커지듯이 얘도 같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농도를 잘 보면 돼. 농도의 변화와 속도의 변화는 같은 양상이야. 농도가 줄어들면 속도가 감소하고 농도가 늘어나면 속도가 늘어나게 돼.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이게 역반응 속도인데 시간 t에서 서로 같아져요. 정반응과 역반응 같은 상태가 되고 여기를 이거 화학평형이라 얘가 평형이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화학평형에서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화학평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그 화학원 교재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근데 조금 더 알려주고요. 그 다음엔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 음, 좀 이따 이제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 건데, 그 전에 이게 평형이라는 게 이제 발견이 된 걸 거 아니야, 그치? 발견했어. 발견했으면 이제 어떤 법칙이 있을까라는 걸 화학자들이 생각한 거야. 이 법칙을 한번 찾아보려고 노력했죠. 어떤 법칙이냐면 평형 상태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그 실험을 했냐면 위에는 똑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시다. 자, 이런 반응에 대한 실험을 한 거야. 세 번 했어, 세 번. 세 번 해가지고 뭐를 갖다 측정했냐면 평형 상태에서 농도하고 NO2의 농도. 그러니까 두 가지 값을 측정을 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실험을 세 번 했다고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농도를 달리하면 평상태 농도가 당연히 달라져요. 첫 번째 실험은 1몰 농도, 1몰 농도. 두 번째 실험 4몰 농도, 2몰 농도. 세 번째 실험은 9몰 농도, 3몰 농도죠. 자, 농도가 다 다르죠. 왜냐하면 맨 처음에 초기의 양에 따라서 평형 상태 농도는 다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평형 상태의 두 물질의 농도를 곱해보기도 하고 더해보기도 하고 뭐 빼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본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봤어. 어떻게 봤냐면 평형에서의 농도가 N2O4의 농도하고 NO2의 농도의 제곱을 한번 해본 거야. 알았지? 그러면은 첫 번째는 1대입하고 1대입하면 1이네. 그지? 두 번째 4대입하고 2대입하면 또 1이네. 그지? 자,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이제 9대입하고
여기다 9 대입한 거야. 여기다 3의 제곱을 대입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또 1이네. 맞지?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1이 나오더래. 어떤 값에서?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의 비례가 항상 같더래요. 이걸 발견한 거야. 알았지? 발견해가지고 이 값을 뭐라 그러냐면 평형 상수라고 말 그대로 숫자가 일정하다 이거지. 평형 상수라고 명칭을 붙인 거예요. 이 평형 상수는 어디에서?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에 대한 생성물의 농도 B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면 비율이에요, 비율. B를 가리켜서 평형 상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를 이제 간단히 써보면 일반화시켜서 보면 이런 반응이라 하죠. 이 반응에 대해서 평형상수 K는 K라 그래요. 평형상수를 이제 어떻게 붙인다고? K라는 표현을 씁니다. K. 알았죠? 자, K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러니까 농도하고 개수를 이용하는 거야. 알았지? 어떤 상태에서? 평형 상태에서. 그래서 이 값을 가리켜서 평형 상수라고 하는 거예요. 뭐 있니? 이 값을 평형 상수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비율이잖니. 그죠? 비율이면 B면은 1을 기준으로 1보다 큰 애 아니면 작은 애겠지. 그렇지 않을까? 그잖아. 1보다 큰 거 아니면 작은 거야. 1보다 큰 거 100, 만, 120 뭐 이렇게 있을 거고. 그다음 1보다 작은 거는 100분의 1, 1000분의 1, 뭐 만분의 1 이렇게 있겠지. 맞지? 비율이기 때문에 어차피 양수값이야. 알았지? 음수가 있을 수 없잖아, 비율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어떤 반응에 대해서 하나의 평형상수를 갖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번호 있죠? 다 있죠? 그러니까 한 반응은 하나의 값을 가져. 근데 그 값을 딱 보니까 1보다 많이 커. 1보다 많이 크다는 얘기는 이렇다는 뜻이네. 생성물이 많이 생성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반응은 어느 반응으로 잘 가는 거죠? 정반응으로 잘 가는 거야. 그 숫자를 보고 대충 알 수 있는 거죠. 아, 얘가 정반 잘 이루는 거야. 근데 어떤 경우를 보니까는 1보다 작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많아요? 반응물이 많아. 그럼 반응물이 많고 생성물이 적은 거니까 정반응 잘 가, 못 가? 못 가, 못 가. 그러니까 숫자만 보고 판단하는 거야. 숫자만 보고, 아, 얘는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이구나. 얘는 역반응이 잘 일어나는 반응이구나. 이해됩니까? 근데 이제, 우리 반응열을 배우겠지만, 온도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뭐 열을 가하면 잘 일어나는 반응이 있고, 아니면 차가운 데서 잘 일어나는 반응이 있고.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온도에 따라서 K는 변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온도를 높은 데 잘 일어나면 K 커지겠지. 그지? 그렇듯이 이 K는 유일하게 어디에 따라서만 변한다? 온도에 따라서만 변한다. 뭐였을까? 평상수는 여기서 온도에 따라서만 변합니다.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만 변하는 게 평형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중에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중2면은 여러분 중2 때 중2 학생들이 이제 학점제로 고교 학점제로 바뀌면서 고3 때는 뭐 지금도 이제 고3 때는 그 선택 그 직업 선택 과목에 대해서 뭐 수과목을 들어요. 사투리, 생투리 이런 거 들어. 근데 지금은 뭐 100명 중에 80명 A죠. 여러분들은 그럴까? 아니야. 20%만 A를 줄. 그러면 시험을 잘 봐야 되겠네. 그치? 지금은 안 그래. 지금은 뭐 그냥 선생님 문제 다 가르쳐 주는데 그때 가면 3학년 1학기 때 그 과목에 대한 점수가 대학 가는데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고민 중이에요. 내년에 여러분 대상으로 화투를 선행을 수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근데 필요는 하죠. 중3은 아니고 중2. 중2는 화학원을 마친 학생들이 화투를 했을 때 고등학교 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물론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변별력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뭐 선생님 개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화학2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 이거 화학2 나온 거 왜 가르쳐줘요? 왜 가르쳐주냐면 평형상수가 뭔지만 알면 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몰라도 돼요. 알았어요? 자, 평형상수 뭐라 그랬어? 농도의 비야. 그래서 걔를 보고 반응이 정반응이 잘 일어나는지 역반응이 잘 일어나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건 알아야 돼. 그래야지 뒤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이제 평형상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게 평형이라는 개념이에요. 동적 평형. 알았지? 근데 동적 평형이 있는데 물리적 변화에 대해서 두 개 배웠어. 뭐뭐 배웠어? 상평형, 용해평형. 화학적 변화에 대해서는 화학평형 하나 배운 거야. 그럼 화학적 평형,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는 굉장히 많잖아.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들에 대한 화학적 변화가 있으니까 각각의 반응에 대한 평상수라는 값이 있다라는 거로 제가 마무리 지어드린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뭐 이런 얘기를 전부 다 했어요, 선생님이. 교재 내용 선생님 쭉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개념 확인 문제 있습니다. 자, 지금 배운 내용이니까, 금방 배운 내용이니까, 거기 요 가로들 좀 채워보세요. 시간 줄 때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냥 하나씩 채워봅시다.
자, 반응 조건에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난 반응 뭐라 그러죠? 아, 네. 자, 정반응 화학 방식에서 어느 쪽? 오른쪽. 그리고 왼쪽. 그러니까 방식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 다음에는 비가역 반응. 5번은 뭐예요? 이거 이제 동적 평형이 대표 단어지. 6번은 그 중에서 상평형. 1번은 용해평형. 화학평형. 이와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의 뜻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밑에 내용은 가역 반응과 비가역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정반응은 화학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반응이다. 가역 반응에서 정반응만 일어난다. 역반응도 같이 일어나죠. 비가역 반응 조건에 따라 정반응 모두 이게 가역 반응이지. 그치? 자, 가역 반응은 가역 쓰래요. 자, 메테인 비가역이지. 가역 배웠죠. 중화 반응은 비가역이고 얘는 가역인데 5번은 비가역이다. 자, 밀폐 용기 안에 물을 넣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물의 양이 일정히 유지되는데 이는 물의 증발 속도하고 수증기의 응축 속도가 같은 동적 평형 또는 상평이라 하면 되겠다. 그죠? 평에 도달한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는 4번 보면 뭐 이런 모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모형에서 날아가는 게 세 분자죠? 들어오는 게 한 분자가 들어와요. 자, 이거는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 중에 뭐가 더 크다? 증발이 더 큰 상태. 옆에 거 보게 되면 날아가는 애고 들어오는 애고 똑같아요. 숫자가. 이제 그럼 얘는 증발하고 응축이 어떤 상태? 같은 상태. 그럼 어디가 이제 상평이냐면 여기가 상평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5번. 설탕이 녹다가 어느 순간 녹지 않고 가라앉아 있다. 이게 동적 평형이죠. 다시 말하면 용해 평형에 도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용해되는 속도하고 석출되는 속도가 서로 같은 거죠. 6번. 화학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자, 화학평형은 생성물만 존재한다가 아니라 반응물과 생성물이 같이 존재하고 그 양이 일정히 유지되는 게 화학평형입니다. 멈춘다는 말은 절대 못한다 그랬고요.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 같다. 이거는 화학평형이죠. 그다음 얘도 화학평형. 자, 제가 두 가지 얘기했었죠. 물질들의 양, 일정히 유지하고 속도는 서로 같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자, 대표 자료 문제 있을 겁니다. 요거 숙제. 그다음에 내신 만점 문제, 숙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조금 쉬운 것부터 먼저 할 거예요, 내가. 쭉 넘어가셔서 화학 반응과 열의 출입. 열의 출입. 그러면 얘부터 할 거예요. 열의 출입. 교재 페이지는 284쪽입니다.
쉬운 것부터 할 거야. 자, 보자. 자, 화학에서의 중심은 당연히 반응물과 생성물이야. 알았지? 물질. 자,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중심이야. 물질이. 그래서 변화가 일어난다.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고, 뭐, 과역에서는 생성물이 반응물이 되긴 하겠지. 근데 여기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한쪽만 생각하자.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 그러면, 반응물과 생성물을 제외한 나머지 싹 모두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 주위라고 표현해줘. 주위. 주변, 주위라 이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위는 어떤 애들이 있을 거냐면, 자, 수용액의 반응이라면, 용매는 주위야. 맞잖아. 물에서 일어나는 중화 반응이라 하자.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이 산과 연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을 하는데, 개 빼놓고 물은 주위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반응 용기. 주위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진공에서 생활하지 않죠? 공기도 주위예요. 그 밖에 모든 것들을 다 주위라고. 그러면 반응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뭐야? 사람은 주위야? 아니면은 중심이야? 사람은 주위지. 우리가 타냐? 가스에서 가스레인지에 가스가 타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위에 다녀. 자, 그러면 자, 봐봐. 이런 반응물하고 생성물이 있고요. 주위가 있는 거야. 그럼 얘들 사이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이렇게 에너지들이 왔다 갔다 해요. 에너지가 오의 형태로 열이라는 형태로. 알겠지? 자, 그러면 에너지가 반응을 할 때 나왔어. 그럼 우리가 느낄 때 뜨겁게 느껴져? 아니면 차갑게 느껴져? 뜨겁게 느껴지지. 온도가 높을 거야. 그 다음, 에너지가 반응할 때 들어갔어. 그럼 온도는 낮아지겠지. 이해되나? 자, 이걸 그러니까 지금 방향을 반대로 생각하면 돼. 온도가 올라갔네. 그지? 우리가 딱 느꼈는데 가스레인지에서 그 메테인 가스가 딱 타고 있어요. 우리 느낄 때 따뜻해, 안 따뜻해? 따뜻해. 그러면 얘가 반응할 때 열을 내놓은 거야 라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응? 물질한테 물어보질 못해. 야, 메테인 너 있잖아. 너 탈 때 어떻게 뭐 에너지 내놔 아니면 가져가? 이걸 물어보질 못해.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데 딱 잡았더니만 차갑네. 시원하네. 그럼 뭐야? 얘가 내 열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해.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물질들이 반응을 할 때 에너지를 내놓느냐 에너지를 가져가느냐는 주위의 온도를 보고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열을 내놓느냐 열을 가져가. 거기에 따라서 발열 반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흡열 반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발열 반응은 열을 방출할 때. 근데 열을 방출은 이제 어떻게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주위 온도가 높아진 걸 통해서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열이 방출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걸 이제 발열이다. 자, 반응물이 생성물이 열을 내놨다. 그래서 발열 반응이라고 해요. 그러면 물질들이 반응이 진행하면서 에너지 변화가 생긴 거지. 어떻게 생겼어? 반응물이 생성물이 될 때 뭐의 에너지가 작아졌다고 예상할 수 있어요?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은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열을 내놨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주위가 따뜻해서 알 수 있다고. 그지? 그러면 주위가 따뜻해서 열을 내놨는데 얘가 열을 왜 내놨을까 생각한 거야. 생각해보니까 반응물하고 생성물 중에 생성물의 에너지가 작으니까 그 차이만큼 내놨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결국 열을 내는 걸 통해서 생성물의 에너지 합이 반응물보다 작다. 근데 그만큼 열이 방출한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의 발열 반응이 어떤 게 있냐 이거죠. 자, 아까 얘기했던 거 가스레인지에 타는 거 있죠? 연소 반응. 이 대표적인 발열. 메탄이 타도 발열, 에탄올이 타도 발열, 차면 발열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중화 반응. 아주 대표적인 발열 반응. 자, 나머지 뭐 금속과 산의 반응도 있고요. 아연과 염산 반응. 철이 녹쓰는 거 있죠? 얘도 발열이에요.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철공선이 이런 데 가면 철이 군데군데 녹슬거든. 그래서 거기가 온도가 좀 높아. 철이 녹슬면 열을 막 내놓기 때문에. 자, 네 가지. 얘들이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고요. 그러면 얘들 전부 다 뭐에 대한 화학 변화예요. 그죠? 하지만 물리적 변화에서도 발열이 있어요. 뭐냐면 액체가 고체가 될 때. 액체가 고체가 될 때가 발열이에요. 그 뭐냐. 그 에스키모인들이 얼음지 짓고 살잖아. 되게 춥다. 그치? 근데 이 사람들이 밤에 잘 때 이게 물을 뿌려. 안에다가. 이글루라 그러죠. 이글루에 물을 막 뿌려. 물 뿌린 이유는 얼지? 얼면은 열이 나. 열이 나오니까 잘 때 따뜻한 거. 그러니까 안오를 펴죠. 얼음집에서도 안오를 주는 이유는 물을 뿌려가지고 계속 물을 얼리는 거예요. 그럼 위에는 다 얼겠지만 열이 나오니까 따뜻하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상태 변화할 때도 발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일부의 물질들은 이렇게 녹으면서 AQ가 되면서 열을 내놓기도 합니다. NaOH가 대표적인 물질이야. NaOH가 녹을 때는 주변이 따뜻해요.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뜨거워요, 뜨거워. 자, 이런 것들이 발열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발열 반응이 얘를 외워야 되겠죠? 이제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이 당장 안 외워도 되겠지만 앞으로 외워야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보자. 이번에는 말이죠. 주연들 딱 살피는 거야. 주연들 딱 보니까 시원해졌네. 온도가 낮아졌네. 이런 뜻이야. 그럼 온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결국 내가 느낄 때 온도가 낮아졌다 예를 들자. 그제? 그러면 내가 느낄 때 온도가 낮아진 건 결국은 차가워진 건 내 열을 빼앗아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열이 들어갔네. 이렇게. 그럼 열이 들어갔으니까 뭐의 에너지가 더 커야 돼?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야 되는 거야. 이 열 에너지를 결국 생성물이 받아서 에너지가 커진 거니까. 자, 그래서 주요 온도가 낮아진 걸 통해서 뭐를 판단하냐면 생성물의 에너지압이 반응보다 크다는 걸 판단하고 열이 그만큼 흡수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무슨 반응? 흡열 반응이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흡열 반응의 예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대표적으로 광합성이 흡열 반응이에요. 여름이다, 그죠? 피서 갔다 왔어요? 응? 피서. 놀러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여수?
여수 바닷가? 네. 시인아 어디 안 갔다 왔어? 서울? 더 더운 데 갔다 왔구나. 그죠? 자, 우리 산에 갑니다. 계곡 같은 데 가죠. 물이 있으니까. 근데 뭐, 그런데 물이 있어서 시원한가? 계곡이? 나무가 있어야 시원해. 그럼 나무가 있으면 왜 시원할까? 햇빛을 가리니까? 아니, 햇빛을 가리면 시원하려면 우리가 굳이 거기를 갈 필요 없죠. 여기 쌍용사거리에서 우산만 쓰고 다녀도 시원해야죠. 그지? 그렇잖아. 그늘이 지면 시원하면. 안 시원해. 그지? 자, 산에서 시원한 이유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나무가 흡수를 해요. 광합성. 그럼 땅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이 사람은 나무가 흡수하면은 땅으로 들어오는 건 적죠. 알았어? 그러니까 땅의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뜨거워지거든. 근데 땅의 에너지를 조금 받으니까 시원한 거예요. 이해돼요? 숲속에 가봐. 땅 만져봐. 차갑지. 근데 여기 이제 여기 땅 만져봐. 어때? 뜨거워요. 땅 만져. 알았어? 그 차이야. 그래서 흡열. 그 다음엔 여기 전부 다 자, 열분해. 흡열. 열을 이용해서 분해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전기분해도 하나. 아니, 전기분해 있으니까 줄만 치자. 전기분해. 자,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한다든가 열을 이용해서 분해하면 다 흡열이에요. 알았죠? 다음 흡열 중에 물에다가 열을 가하면 뭐가 되니? 수증기가 되지. 이건 흡열이에요. 알았어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도 흡열 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름이 질산암모늄이에요. 하윤이 이온 이름 다 알아? 다 알아요? 이 정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물질의 이름은 질산암모늄. 질산암모늄이 고체인데 이게 열을 흡수해서 녹아요. 녹는다는 얘기는 액체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수용액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시원하죠, 주변이. 그러니까 질산암모늄이 녹을 때, 아까 이제 NaOH가 녹을 땐 발열이었는데 질산암모늄이 녹을 때는 우리 흡열이에요. 그러니까 용해될 때는 흡열도 있고 발열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같이 질산암모늄 용해는 흡열이다. 나머지 화학 변화에서는 뭐 열분해를 비롯하여 이런 애들 질산암모늄이 반응했을 때 흡열. 알겠지? 그래서 흡열 반응의 얘는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화학 반응에서 뭐 이용해 가지고 이제 어디 쓰냐? 인간이 쓰는 거죠. 발열팩 음식 데울 때 써요. 이제 뭐 군대 가죠. 군대 가면 이제 전투 식량 같은 거 먹어요. 그 전투 식량 먹을 때 밥이 따뜻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럴 때 요 발열팩을 써요. 그러면 따뜻해집니다. 그때는 맛있다고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더럽게 없어. 손난로 알죠? 손난로. 여러분 이제 쓰고 있는 손난로. 근데 요즘에 손난로 이런 거 잘 안 쓰잖아. 요즘엔 다 USB로 충전해 쓰더라. 응? 그때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야 이렇게 흔들어가 쓰는 거 있었잖아. 이게 철가루야. 산화되면서 열을 넣어. 제설제나 염화칼슘 같은 것들이 물에 녹을 때 열을 방출하니까 일단 염화칼슘이 물에 녹으면 열이 방출해서 주변에 눈이 녹아요. 녹아. 알았지?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지. 염화칼슘이 녹을 때는 발열인데 그 열을 눈이 가져가서 다시 액체가 된다. 알았어요? 그때는 흡열이야. 눈이 녹는 건 흡열. 이렇게 됩니다. 대표 이런 것들이 발열이고요. 그 다음에 냉각팩. 이거는 이제 질산 암모늄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냉찜질팩 같은 걸 만들 때는 이런 걸 원리를 이용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쭉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시간에는 열이 얼마만큼이 출입하는가를 이제 측정하는 열량계에 관한 얘기를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